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개혁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동조합 때리기에만 불문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노동, 교육, 연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3대 개혁 중에 가장 앞에 있는 게 노동개혁인데요. 정부의 노동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자 환노위 소속인 이수진 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의원님 하면은 노동 개혁, 노동 하여튼 이슈 이게 이제 딱 각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관련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쭤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우선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이제 받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위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27일에 이제 소환을 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쌍방울 의혹도 이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 검찰의 함정 이렇게 이제 단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인데 그 이번에 그 2차 검찰 소환 어떻게 응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분위기가? 네, 그 윤석열 정권 검찰은 그야말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 잘못했고 잘했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기소를 하고 망신을 주겠다. 설날 이제 차례상을 놓고 우리 가족분들께서 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성남 FC 기업 광고비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이건 그야말로 죽은 사건을 살려낸 좀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적 이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한 증거가 있는지 실제로 그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적극 행정을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최근 언론에 김만배 씨가 나와서 화천대유 동인 1호에서 출금한 돈 473억 원 중에 140억 원 정도가 그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흘러갔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박영수 전 특검과 이재명 당대표와 무슨 관계가 있냐? 오히려 박영수 전 특검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특수통에서 특검 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했던 그 관계가 더 그 맞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떳떳하게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 밝혔고 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만한 그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망신주기 그리고 또 야당을 정치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범죄 집단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출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출석 여부는 저희가 그동안 네. 대표께서 필요한 수사는 다 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렇게 그 좀비 수사를 하고 기획 수사하고 그야말로 먼지털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떳떳하기 때문에 이 모든 거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가서 본인의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죠. 네, 네. 소환에 이제 응하는 쪽으로 이제 그 예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기승전 기소 이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가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국회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게 된다면 그 민주당은 어떻게 이 사안은 또 그 대응을 하실까요?
근데 그동안 그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뭐 수십 명의 검사, 수백 명의 수사관, 그리고 수백 건의 그 압수수색들이 그동안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뭐 사적 이익을 취했거나 사실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당하게 저희도 그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좀 단호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일몰 법안들, 시급한 법안들이 참 많지만 1월 임시국회가 지금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김진표 의장과 여야 의원들의 해외 일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그 본회의는 사실상 그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 입장 무엇인지 들어볼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김진태발 그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사실은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지금 속출하는 등 실제로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서 상당 시간 그렇게 다 활개를 치고 돌아다녔는데 과연 우리 군의 대응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사실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임시회를 열어서 임시회에서 현안 질문을 좀 하고자 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은 거부해서 결국 이번 주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국방위와 외통위가 이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좀 현안 관련한 질문들을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국회라고 말은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일하지 않는 국회입니다. 실제로는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들의 의구심도 저희가 분명하게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네. 또 상임위에서 또 전체회의라든지 소위원회를 열어서 각종 그 긴급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국민들만 힘들고 정치인들은 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깥에서는 실제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지금 이렇게 본회의라든지 국회의 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려고 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실정을 하고 뭔가 오픈을 하면 국민들께서 더 매서운 해초리를 들까 이게 걱정이 돼서 실제로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을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환노위에 이제 소속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 중에 노동 개혁이 최근에 이제 새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의 그 노동 개혁 방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실제로 노동 개혁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노동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 때려잡기를 앞장서고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사회 악처럼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고 해놓고 파견 근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52시간제를 형해화해서 더 노동시간 유연화란 이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겠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 6일 일했을 때 69시간까지도 지금 보통은 40시간을 일해야 되지만 주 52시간, 12시간을 더 추가로 더 일주일에 하게끔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12시간이 아니라 29시간을 더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7일을 일하게 될 경우에는 80.5시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과로사회로 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산재 그 관련된 그 의사들이라든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주일에 60시간 그렇게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과로사의 위험 전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냐. 근데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재계에 좀 소원 수리를 해주듯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힘들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됐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자면은 좀 더 시간이 좀 축적이 되고 판례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지 좀 더 효과가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동부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알겠습니다. 완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쪼개서 질문 네, 한번 질문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드릴게요. 우선 그 정부의 노동개혁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요건데요. 뭐 환영하는 측도 있습니다.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바쁠 때는 또 뭐 쉬고 또 일할 때는 또 일하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 측도 있고요. 노동계는 또 장시간 노동 회기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인간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뭐 바짝 일하고 뭐 쉬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기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은 그렇게 장시간 불규칙하게 노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래서 OECD라든지 그 저희 노동법에 분명하게 노동 시간을 명시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노동자 개인이 결정하라고 하지 왜 법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 일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과로 사회로 가는 거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한 해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500명입니다. 평균. 굉장한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산재 사망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해 2,000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법으로 일정 부분 시간을 좀 제한을 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다른 뭐 탄력 근로제라든지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든지 또 노동부가 특별 연장 근로를 통해서 실제로 기업이 요청할 때 또 좀 장시간 노동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두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 52시간을 이렇게 형해하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게 이제 임금 체계 이제 개편인데 호봉제를 성과급제로 바꾸는 요건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이제 분위기가 요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주휴수당 폐지, 포괄 임금제 전면 폐지 대신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이게 이제 주 내용인데 좀 사용자 부담을 이제 줄이는 쪽으로 이제 좀 일관적으로 좀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임금 체계는 그 노사 합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사가 이제 그런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노조랑 이제 사측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노사 합의를 할 만한 노동조합이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임금 체계에 대한 노사 그 사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포괄 임금제 말씀하셨는데 네. 포괄 임금제 같은 경우도 내가 뭐 10시간, 12시간 그 시간의 근로를 그 했는데 포괄 임금제상 뭐 5시간에 대한 시간의 근로수당만 그 임금에 포함하겠다. 그럼 그거밖에 못 받는 거예요. 일정 초과된 그런 시간은 그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그렇지만 요새 젊은 세대 어떤 노동자가 이걸 동의하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게 공정한 사회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기업이 그 평가하고 인정해주고 그 땀방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기업 편의에 의해서 여러 제도를 만들어서 임금 체계 또한 사실 좀 사회적 그런 대화, 그런 협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영역인데 저렇게 일방으로 정부가 끌고 가겠다 하면은 실제로 저는 현장에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네. 네, 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조 집행부에 조합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 보도가 좀 된 적이 있죠. 그리고 드러나진 않았지만 왠지 노조에 비리가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그런 의식도 있습니다. 또 이른바 귀족 노조, 부패 노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오실까요? 노조위원장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또 하실 이제 말씀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무슨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다트라고 그 금융감독원이 상장 기업한테 대상으로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네. 그런데 상장 기업이랑 노조랑 무슨 그 같은 수준에 놓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실제로는 경총이나 정경련 그리고 직능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곳이 거기랑 같이 비교를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거의 노조 조합비로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노조법상 그리고 노조 규약상 관련해서 그 회계 관련된 자료를 비치하고 조합원들이 요구하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노조 총회에서 그 기금을 포함한 노조 회계를
그 결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절차와 그런 그 노조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끌고 나와서 이렇게 노조를 사회 악처럼 마치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취급하는 게 맞나? 그리고 방금 기종 노조 말씀하셨는데 조선 노동자 20년을 일해도 월 250만 원 안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귀족 노조가 맞는지 실제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은 이렇게 귀족노조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조나 노동자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뭐가 힘든지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노란봉투법이 이제 커다란 또 이제 쟁점 법안이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가을에 출연하셨을 때도 이 그 법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 민주당이 이제 계속 노란봉투법을 적극 추진할 뜻인 건데 이제 쟁의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노조 측에 이제 묻지 않겠다. 이게 이제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인데 이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지금 위원장이 이제 여당 네. 소속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하기가 또 쉽지 않고 또 통과가 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법안 관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그동안 우리 노조법 2, 3조죠.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합법파업 보장법 내지는 뭐 홍길동법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청 노동자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하청 사측이 아니라 원청의 사측이 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지금 한 몇 달 동안 한 3차례에 걸쳐서 환노위 법안 소위를 열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여당이 불참하고 그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 않다 하고 퇴장하는 바람에 저희 우리 야당 의원들끼리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끼리 논의를 했었는데요. 많은 이견을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 네. 좀 작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조금 더 좁히기 위한 논의들, 토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사실은 좀 현장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노동자들께 좀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내고 그리고 좀 환노위에 네. 좀 이견이 있는 것들 좁히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계속 참여하지 않는다라면은 저희 야당들끼리라도 환노위는 통과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난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면은 다시 환노위로 가져와서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직상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불행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은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는데요.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우니까 실제로 시행령을 손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그런 위법적인 시행령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련된 법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출범한 민주당 안에 산업재해예방 TF 의원님께서 이제 단장을 이제 맡으셨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 정책을 처벌과 감독에서 자율과 예방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입장인데, 요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산재 TF 활동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지 같이 곁들여서 들어볼까요? 네, 여전히 산업재해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2,000건이 한 해에 넘는 상황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빠르게 안착되는 게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T에서는 현장에 발빠르게 가서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또 전문가들이 함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도 개정을 위해서 함께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려운 법이 어렵게 만들어진 만큼 그 법의 취지대로 우리나라 산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거고요. 저희가 야당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하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현장 노동자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희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뛰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끝으로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에게 정부 노동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